우리가 벡터 내적을 표현할 때 기하학적으로 이제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요것이 이제 B고 요것이 A면은 사이각이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요 프로젝션을 이제 잡아서 이제 요것이 바로 이제 요 부분이 B 코사인 세타 부분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전체 길이가 A가 돼서 이제 A와 B의 그 내적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또 특이한 점은 두 개의 벡터를 곱했어요. 그죠? 벡터와 벡터를 곱했는데 스칼라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벡터의 이너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는 벡터와 벡터를 곱해서 스칼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스칼라를 만들기 때문에 스칼라 프로덕트라고도 해요. 이렇게. 그래서 특징은 아까 봤지만은 A 벡터 내에서 이제 크기가 결정된다. 그래서 A 곱하기 저 A 중에서 B 코사인에 해당하는 두 값의 곱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해서 아마 뭐 이너 프로덕트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얘기했듯이 벡터와 벡터를 곱해서 스칼라를 만들기 때문에 스칼라 프로덕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경우에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기하학적인 그 방법에 의해서 이렇게 값을 정해야 되는 어떤 그런 불편함에서 이제 해소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바로 이제 이 두 벡터를 좌표축에다 얹어 놓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x, y, z 좌표축 내에다가 이제 A 벡터를 놓으면은 이 A 벡터는 X 성분이 있을 것이고 Y 성분이 있을 것이고 Z 성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벡터에 X 성분이 있고 그 X 성분의 단위 벡터 이렇게, 다음에 이제 Y 성분이 있고 Y 성분의 단위 벡터 이렇게, 다음에 Z 성분이 있고 Z 성분의 Y 단위 벡터 이렇게 해서 요 A 벡터는 꼭 길이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공간상에 뭐 예를 들어서 선운동량이라든지 뭐 각운동량이라든지 뭐 힘이라든지 뭐 그런 어떤 이제 길이가 아닌 그런 벡터인데, 그 벡터가 어떤 x, y, z 방향으로의 성분이 있을 거거든요. 그죠? 그 성분을 갖다가 각각의 이제 방향에 따라서 이제 x 방향 성분, y 방향 성분, z 방향 성분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한다는 거죠. B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어떤 B 벡터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B 벡터도 마찬가지로 X, Y, Z 성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X 성분, Y 성분, Z 성분 이렇게 있어서 그래서 앞에서는 A 벡터의 길이를 구해야 돼. 다시 말해서 여기까지 길이를 재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B 벡터의 길이도 재야 되고, 그 다음에 A 벡터와 B 벡터 사이에 사이각이 있었잖아요. 요 세타.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A 벡터의 길이도 알아야 되고 B 벡터의 길이도 알아야 되고 두 벡터 사이의 사이각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거를 구하는 거는 상당히 좀 까다로운 그런 상황에 놓일 수도 있는데, 근데 요 A 벡터나 B 벡터를 요와 같이 각각의 성분으로 표현할 것 같으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제 A.B를 했을 경우에, 즉 A와 B 벡터의 내적을 했을 경우에 그 결과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요 A하고 B를 내적하는데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거와 이걸 곱했다고 봅시다. 그러면 I 곱하기 I잖아요. 근데 I는 똑같이 다 같은 방향이죠. 그죠? 여기에 요 방향의 단위 벡터가 I였으니까 I 벡터라고 하는 거는 또 크기가 1인 걸 아니까 1 곱하기 1이 되고 두 사이의 사이각은 0도예요. 그러니까 I 벡터 I 하면 1이 돼버려요. 그냥. 그래서 이제 요 AX, BX에다 1을 곱하는 거니까 그냥 AX, BX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요거에다가 요걸 곱해볼까요? 요걸? 그럼 이제 AX, BY인데
근데 이 경우에는 i.j잖아요. 근데 j는 이제 여기 있죠. 이렇게 y방향의 단위 벡터가 j고 이것이 직교좌표축이니까 요 그 x방향의 단위 벡터 i와 y방향의 단위 벡터 j 사이에는 직각이 존재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요 i와 j를 할 것 같으면은 결국 i 벡터 닷 j 벡터 한다는 얘기는 i 벡터의 크기 1이죠. j 벡터의 크기 1이죠. 그 다음에 코사인의 둘 사이각인데 둘 사이각이 직각이잖아요. 90도잖아요. 그렇게 해서 0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곱한 거는 0이 돼요. 마찬가지로 이 x와 z를 곱해도 마찬가지죠. i와 k가 서로 직각이니까 0이 되죠. 따라서 요 iax와 이걸 곱했을 때 결국 살아남는 거는 ax, bx만 살아남죠. 나머지 이제 ax, by나 ax, bg는 이제 단위 벡터끼리 서로 수직하기 때문에 0이 돼버려요. 같은 방법으로 이제 요 JAY하고 이걸 곱했을 때는 요 JJ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앞에서 얘기했던 방식으로 다 없어지죠. JI도 0이 되고 JK도 서로 직각이기 때문에 0이 돼요. 그렇게 해서 결국 JJ만 살아남아서 AY, BY만 살아남죠. 이렇게. 다음에 이제 요것에 대해서 요거 셋을 곱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KK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0이 되죠. 그래서 AG, BG만 이제 살아남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그 A 벡터와 B 벡터 각각의 이제 예를 들어 좌표축이 직교좌표축이라면은 그 직교좌표축 내에서의 그 X, Y, Z 성분을 알 수 있다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와 같이 기하학적으로 뭐 A의 길이를 구하고 B의 길이를 구하고 둘 사이의 사이각을 재해서 얻어지는 이 벡터 내적의 값을 이제 구하기보다는 그냥 단순히 요 A의 X 성분과 B의 X 성분에 곱을 하고 A의 Y 성분과 B의 Y 성분에 곱을 하고 AG 성분과 BG 성분에 곱을 해서 더해주면은 바로 두 벡터의 내적을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각 벡터를 이제 이와 같이 성분별로 표현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하는 것이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전에 얘기했듯이 내적이 있으면은 외적이란 말도 쓰지 않겠냐. 이제 외적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외적이 돼요. 그리고 내적이 이너면은 외적은 아우터겠죠. 그래서 아우터 프로덕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아우터 프로덕트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아우터 프로덕트의 경우에는 특징이 이 이너 프로덕트의 경우는 벡터와 벡터를 곱해서 스칼라를 만들어서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했는데 이 아우터 프로덕트의 경우에는 벡터와 벡터를 곱해서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 벡터 프로덕트란 말을 쓰기도 해요. 벡터와 벡터를 곱해서 벡터가 나온 거니까. 그래서 벡터 프로덕트란 말을 쓰기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요 왜라는 말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겠느냐? 아까 이제 이렇게 이제 요 A에다가 A의 요 이제 두 개의 그 길이를 곱해주면은 A에다가 A의 일부의 길이를 곱해줘서 나왔기 때문에 A 벡터 내에서 이제 해결됐다 해서 이제 이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굳이 그 이제 방식의 의미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외작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이제 일단 크기만을 보면은 두 벡터를 이제 외적을 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벡터의 크기만을 본다면은 이제는 A 곱하기 B 곱하기 사인 세타예요. 코사인 대신에 그러면 사인 세타는 뭔가 하면은 이제 A 곱하기 B 사인 세타인데 B 사인 세타는 뭐냐 하면은 바로 이제 요 직각삼각형에서 요 길이가 되죠. 요 길이. 요 길이가 바로 이제 B 사인 세타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외적에 의해서 나오는 새로운 벡터의 크기를 보면은 그 크기는 요 A의 크기 곱하기 B 사인 세타 즉 이거예요. 그러니까 A 벡터에 대해서 수직
수직한 B 벡터의 길이 성분을 곱한 거죠. 그래서 아까는 요 A 벡터 내에서 A 곱하기 A의 일부분에서 A 벡터 내에서 해결돼서 이너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A 벡터 있고 이 바깥쪽에서 이렇게 해결이 돼야죠. 그래서 아마도 외적이라 그러지 않았나. 이 바깥쪽에서 생겼으니까 이렇게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저기 의미를 붙여보는 거죠. 그래서 아우터다. 아우터는 뭐냐 하면 이제 이 A 벡터 내의 길이가 아니라 바깥쪽 길이다 이렇게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두 벡터의 외적에 의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벡터의 크기를 이렇게 이제 기하학적 방법으로 이제 구해봤어요. 즉 이제 A 벡터에다가 A 벡터의 수직한 B 벡터의 성분 즉 B 사인 세타를 곱해서 얻어지는 것이 A 벡터 곱하기 B 벡터 즉 외적의 크기가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제 외적의 경우는 방향까지도 표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도대체 이 벡터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 방향부터 일단 정해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 A 벡터가 있고 B 벡터가 있죠. 그러면은 A 벡터의 방향에서 B 벡터의 방향 쪽으로 오른 나사를 돌려보는 거예요. 오른 나사라 함은 나사를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나사가 앞으로 진행하고 나사를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나사가 빠진 것이 바로 오른 나사죠. 그죠? 오른 나사. 그래서 이제 그러면 왼 나사도 있느냐? 왼 나사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주로 쓰는 것이 오른 나사죠. 우리가 주위에서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 다 오른 나사인데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뭐 어떤 그런 보안이라든지 뭐 그런 특정한 굉장히 그 보안의 어떤 중요성이 요구되는 어떤 그런 경우에는 왼 나사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실제로 2차 대전 때 독일에서 그렇게 썼다 그러죠. 뭐 예를 들어 비행기를 적군한테 뺏기면은 뭐 적군이 비행기를 분해할 게 뻔하니까 그 시간을 벌기 위해서 왼 나사를 써서 오른 나사는 정반대 행동을 하는 거죠. 오른 나사의 경우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진행하는데 왼 나사는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풀려요.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그런 식의 이제 그 나사의 방식을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제 이 벡터 프로덕트는 오른 나사에 따라요. 오른 나사의 그 행동에 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 A에서 B를 곱한다 그러면 A에서 B 벡터로 오른 나사를 돌린다는 얘기는 나사가 지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 오른 나사는 빠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 나사가 있다면은 그 나사는 A에서 B로 나사를 돌리면 나사가 빠져야 되니까 그 빠지는 걸 갖다 우리는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즉 이 지면에서부터 튀어나온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표현 방식은 우리가 이 화살을 생각하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됐고 이 화살의 날개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날개가 여기서 보면 이제 2개밖에 없지만 어떤 건 4개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 화살을 이렇게 날아오는 쪽에서 이렇게 본다면은 화살의 요 살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 화살이 날아오는 쪽에서 보면은 화살은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튀어나온다 이제 그런 의미로 표현되고 이 뒤쪽은 어떻게 되냐 하면은 화살이 날개가 4개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쪽에서 보면은 이쪽에서 이제 멀어져 가는 화살을 본다면 화살은 이렇게 화살의 날개가 보일 거예요. 그래서 지면에서 튀어나오는 쪽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는 이걸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면 이 벡터는 이 지면으로부터 튀어나오는 벡터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A에서 B 벡터로 벡터 프로덕트를 하면 이제 그 새로운 벡터는 이 지면으로부터 튀어나오는 방향을 가지기 때문에 그 벡터의 방향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 이 A 벡터와 B 벡터가 이런 형태로 돼 있을 때 A 곱하기 B를 해서 얻어지는 새로운 벡터의 방향은 이 지면으로부터 튀어나오는 방향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B에서 A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요?
b에서 a를 곱하면은 그러면 이제 이거 b에서 a를 곱하니까 나사가 이제는 어떻게 되죠? 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니까는 그때 얻어지는 새로운 벡터의 방향은 바로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때 표현 방법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A 벡터 곱하기 B 벡터에서 얻어지는 C 벡터가 튀어나오는 거라면은 B 벡터 곱하기 A 벡터에서 얻어지는 새로운 벡터는 들어가는 벡터가 되니까 두 벡터가 서로 방향이 정반대니까, 따라서 B 벡터 곱하기 A 벡터에서 얻어지는 벡터는 바로 여기서 A 벡터와 B 벡터를 곱해서 얻어지는 벡터와 방향이 정반대가 되니까 마이너스 C 벡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을 해주면 되고, 따라서 우리가 스칼라 프로덕트의 경우는 A 닷 B를 하나 A 닷 B를 해서 얻어지는 스칼라나 B 닷 A를 해서 얻어지는 스칼라나 같아요. 그죠? 같아요. 그러니까 저기 AB 코사인 세타 하나 BA 코사인 세타 하나 그건 같아요. 그래서 스칼라 프로덕트의 경우는 그 벡터의 곱의 순서에 관계없이 그 값은 같은데, 이 벡터 프로덕트의 경우에는 순서에 관계하죠. 그래서 A 곱하기 B를 했을 때 C가 나왔다면 B 곱하기 A를 하면은 마이너스 C가 나와야 되죠. 정반대의 벡터가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기하학적인 그 A 벡터와 B 벡터만을 알고 있다면은 A 벡터 곱하기 B 벡터를 했을 때 내적을 하거나 외적을 했을 때 우리는 요 기하학적인 모양을 알아야 되죠. 즉 A 벡터의 크기도 알아야 되고 B 벡터의 크기도 알아야 되고 둘 사이의 사이각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적의 경우는 크기만 정해지니까 AB 코사인 세타고, 외적의 경우는 크기는 AB 사인 세타고, 방향은 오른나사의 법칙을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불편할 경우에, 즉 길이 재고 뭐 각도 재고 하는 것이 불편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와 같이 A 벡터와 B 벡터의 이 성분을 우리가 이와 같이 알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제 간단하게 A 벡터 곱하기 B 벡터의 결과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물리학 및 실험을 이제 우리 수강할 때도 나왔었죠. 그 책에 이렇게 된다는 게 나왔으니까 그거를 알 거라고 나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그냥 그거를 바로 설명을 하면 이제 요와 같은 디터미넌트를 결정을 하는데, 디터미넌트의 제일 위에 있는 것이 IJK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A 벡터의 각 성분을 나열을 하죠. AX, AY, AG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A 곱하기 B니까 이제 B 벡터는 아래쪽에 나열을 해요. BX, BY, BG 이렇게 나열을 해요. 그러면 이 결과 얻어지는 벡터는 뭐냐? 어떻게 되냐면 요 I 벡터 성분은 뭐냐 하면은 요 I가 속한 로우와 컬럼을 지워버리면은 요 2x2가 남죠. 그렇게 해서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대각선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곱한 게 플러스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곱한 건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AYBG 마이너스 AGBY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J가 되면은 J가 속한 로우와 컬럼을 빼버리면은 이제 요렇게 남죠. 근데 J의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 하나 옮겨갈 때 마이너스를 해줘야 돼. 이렇게. 왜 그러느냐? 그렇게 해야 계산이 되니까.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J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AXBG, AGBX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K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K가 속한 로우와 컬럼을 빼버리면은 이렇게 4개가 남죠. 그렇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그래서 하나 건널 때마다 마이너스 해준 거죠. 그렇게 보면. 그래서 하나 건널 때 마이너스고 또 하나 건너면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속한 로우와 컬럼을 제외하면 요 4개가 남는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AX, BY 마이너스 AYBX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됐는데, 여기 마이너스를 기억하기가 좀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플러스로 바꿔주면 돼요. 플러스로 바꿔주면 요거 2개를 바꿔주면 되죠. 실제로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니까 요게 앞으로 오면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 J일 때는 요 J일 때는 요 네 개 중에서 우리가 I일 때는 이제 요 네 개 중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곱했잖아요. 근데 J일 때는 이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곱해주면 돼요. 그렇게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J일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즉 Z x 마이너스 ax bg 이렇게, 그죠? ag bx 마이너스 ax b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면 x일 때는 yg에서 gy를 빼주고, y일 때는 이제 y 다음에 나오는 게 g잖아요. 그래서 gx 마이너스 xg 이렇게 하면 되고, k는 이제 g 다음에 x가 나오니까 xy 마이너스 yx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벡터를 이와 같은 성분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바로 이렇게 두 벡터의 이 벡터 프로덕트도 스칼라 프로덕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 단순하게 표현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두 벡터 여러 가지 평면에 있는 벡터라면은, 평면상의 벡터라면은 결국 이제 A에서 B를 곱했을 때 이렇게 튀어나오는 건데, 이 튀어나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X에서 Y 쪽으로 오른나사를 돌리면 어떻게 돼요? X에서 Y 쪽으로 오른나사를 돌리면은 바로 G 방향이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I 벡터에서 J 벡터 쪽으로 벡터 곱을 하면은 그 결과는 바로 K가 되는 거죠. 이렇게 G 방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 예를 들어 A를 갖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X라 그러고, 그다음에 B에 이제 요 Y 성분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X와 Y의 곱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 얻어지는 새로운 벡터의 방향은 바로 오른나사의 룰에 따라서 나사가 빠지는 방향이니까 바로 G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게 요쪽 I 방향에서 요쪽인 J 방향으로 오른나사를 돌리면은 나사는 이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야 되니까 나사가 빠지게 되죠. 그죠? 그래서 나사가 빠지는 방향이 바로 K 방향이 되는 거죠. 즉 G 방향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이제 J에서 I 쪽으로 오른나사를 돌리면은 이건 당연히 마이너스 K가 되죠. 이렇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뭐 두 개의 곱을 구할 때 이렇게 놓고 곱을 구해도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서 이걸 곱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에서 이거 두 개 이걸로 다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I 곱하기 I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I의 크기 곱하기 I의 크기 곱하기 사인 사이각인데 사이각이 0도니까 0이 돼버려요. 그죠? 네. 그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I와 J를 하면 어떻게 되죠? 그럼 K가 되죠. K 성분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I와 K를 하면 어떻게 돼요? I와 K를 하면은 그건 이제 마이너스 J가 되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K에서 I를 곱하면은 이건 이제 J가 되죠. 그렇게 되는 거니까 I에서 K를 곱하면은 그땐 마이너스 J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곱함으로써 이제 K 성분이 하나 나오고, 이렇게 곱함으로써 이제 마이너스 쪽에 J 성분이 나오는 거죠. IK니까 IK는 마이너스에 KI니까 이제 J 성분의 마이너스 값이 들어가는 거. 요게 나오는 거죠. 요게 이렇게. 그죠? 요게 바로 뭐냐면 여기서 요걸 곱하게 되면은 이제 IK 하면은 마이너스 J인데 바로 그게 AXBG라잖아요. AXBG. 그죠? AXBG인데 그게 이제 마이너스죠. 왜냐면 단위 벡터가 마이너스 J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성분이 여기서는 이제 한 번 여기서 곱할 때, 아까 스칼라 프로덕트 할 때는 하나만 살아남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벡터 프로덕트를 하면 저 I의 경우에는 I가 죽어버리고 JK가 살아남아요. 두 개가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각각의 두 개씩 살아남으니까 6개가 살아남죠. 그래서 둘에 6개가 살아남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연산이 이제 진행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봤지만은 이제 우리가 일에 대해서 했었죠. 이거 아까 이거 F.dr 일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두 벡터의 스칼라 프로덕트고 이런 벡터 프로덕트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이제 토크란 게 있어요. 토크라고 하는 걸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힘의 능률이란 말도 쓰고 그 다음에 돌림 힘 뭐 이런 말로 쓰기도 하죠. 그죠? 근데 여기 힘이란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토크가 그러면 힘이냐? 힘이 아니죠. 그러니까 힘의 능률은 힘이 아닌 거예요. 힘 곱하기 거리의 한 차원이지 힘의 차원이 아니에요. 그죠? 힘의 차원이라고 하는 거는 질량 곱하기 가속도니까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인데 이 힘의 능률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제곱에다가 또 미터를 또 곱한 거죠. 그러니까 킬로그램 미터 제곱 퍼 세크 제곱이 돼서 차원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돌림 힘이라고 했지만은 힘은 아닌 거예요. 힘의 차원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힘이란 말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 이제 토크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그 어떤 점에서 이제 힘이 작용해요. 근데 요 점은 예를 들어 요 어떤 중심점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물체가 연결되어 있거나 이렇게 돼요. 연결된 물체 예를 들어서 이제 이와 같은 어떤 뭐 이제 이 점 질량이 아니고 어떤 이제 질량이 이렇게 이제 큰 이제 부피를 가진 어떤 질량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점에다 힘을 가했어요. 이렇게 F를 가했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게 회전을 하겠죠. 우리가 언뜻 보더라도 이렇게 중심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물체가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쪽에다 힘을 가면 이게 이렇게 회전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회전할 때 그 이제 회전하는 그 운동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토크를 이용해서 표현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직선 운동할 때는 이제 우리가 이제 힘으로 표현하죠. 그죠? 힘으로 표현하는데 회전 운동할 때는 힘보다는 토크로 표현하는 것이 더 편해요. 그래서 그 토크는 바로 뭐냐 하면은 요 작용점까지의 그 위치 벡터 R 벡터와 그 작용점에서의 그 힘 벡터 두 벡터의 벡터 곱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의 R 벡터는 바로 요걸 연장하면 이제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와 똑같이 연장돼서 이렇게 해서 이제 R 벡터를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요 R 벡터와 F 벡터 사이에 사이각 세트가 생기죠. 그죠? 그러면 이제 요 토크의 크기는 R 곱하기 F 곱하기 사인 세타 한 것이 되고 방향은 어떻게 되느냐? R에서 F 쪽으로 나사를 돌려야 돼요. 그죠? 그래서 R 벡터에서 F 벡터 쪽으로 오른 나사를 돌리면 오른 나사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그 나사는 이 지면 안쪽으로 진행하죠. 그렇게 해서 그 새로운 요 토크 벡터의 방향은 여기서는 지면 안쪽으로 진행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힘의 능률을 표현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이 운동 어떤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어떤 뭐 운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 토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운동량은 두 가지 종류가 있죠. 선운동량과 가운동량이 있는데 선운동량의 경우는 이제 질량 곱하기 속도로 표현을 하게 되는데 가운동량의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 선운동량에 이제 요와 같이 능률 벡터 R을 곱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이게 가운동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토크 벡터는 그 위치 벡터 곱하기 그 위치에서 힘 벡터를 곱해주는데 가운동량 벡터는 뭐냐면 그 회전하는 위치에다가 그 위치에 있는 그 질량체에 그 선운동량을 곱해줘요. 즉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는 요 토크 벡터와 요 가운동량 벡터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결정해 줄 수 있는데 바로 이렇게 돼요. 토크 벡터는 가운동량 벡터의 시간에 대한 변화량이다. 뭐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이거는 이제 물리학 및 실험책에도 나오는데 그때 이제 뭐 깨우친 사람은 당연히 그렇지 할 것이고 혹시나 그때 한 것을 잊어버렸으면은 책을 다시 보거나 아니면 뒤에 이렇게 되는 걸 우리가 이제 벡터의 그 벡터의 미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이제 미분 방식을 보면은 이게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구나 하는 거를 이제 추후에 우리가 이제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추후에 우리가 그거는 이제 확인하면은 이제 된 문제인 것이죠. 278쪽에 보면은 그림 2.6 있죠. 거기에 그 이제 앵귤라 벨로시티 벡터, 각속도 벡터를 정의했는데 이것도 물리학 및 실험에 보면 있었죠. 우리가 이제 보통 각속도 하면은 이제 회전하는 속도, 즉 단위 시간 동안에 얼마나 각을 진행하느냐 이제 그런 건데 거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하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림이 이제 원운동을 하는 어떤 뭐 점을 하나 생각해 봅시다. 이렇게 해서 원운동을 해요. 원운동을 하는 평면이에요. 여기가 평면이 있고 그러면 이제 회전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고 그거 갖다 이제 오메가라는 각속도로 회전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요 오메가를 이제 벡터화 시킬 어떤 필요성이 있게 되는 거죠. 문제가 요 오메가를 벡터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오메가 벡터를 어떻게 잡는 것이 좋으냐부터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단 회전하는 평면이 있죠. 회전하는 평면이 있으면 회전하는 평면에 대해서 이제 수직선이 있을 거예요. 수직한 직선이. 그러면 이제 요 수직한 직선이 회전하는 평면을 뚫고 지나가는 이제 점이 생기겠죠. 그죠?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 수직선, 이 평면에 수직한 수직선이니까 당연히 이 직선과 평면은 이제 이렇게 직각을 이루겠죠. 그리고 이제 회전을 하니까 이제 뭐 이제 이 각속도 벡터가 있고 또 속도 벡터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제 각속도는 벡터화 시켜서 이제 벡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고 속도는 우리가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원운동을 한다 그러면은 속도 벡터는 이 원의 접선 방향으로, 그죠? 원의 접선 방향으로 이 속도 벡터가 만들어져요. 그렇게 되고 그리고 각속도를 어떤 식으로 잡냐 하면은 회전을 할 때 이렇게 예를 들어 이런 식의 회전은 이제 반시계 방향의 회전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이렇게 이쪽 이렇게 도니까 이 반시계 방향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요 각속도를 벡터화 시킬 때 요거를 이제 벡터화 시켜야 되는데 각속도 벡터로 만들어야 되는데 벡터면은 이제 방향까지도 있어야 되잖아요. 단순히 뭐 1 레디안 퍼 세크 그래서 1초 동안에 1 레디안을 진행한다. 어떻게? 반시계 방향으로 그렇게 표현해 주면은 각속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이제 우리가 표현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그거를 벡터화 시킬 필요가 있고 그러면 이제 벡터의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데 어떻게 잡아줄 거냐? 속도 벡터와 같은 상태로 잡으면은 속도 벡터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는 이렇게 되고 여기서는 이렇게 되니까는 이 회전이니까 마치 속도 벡터와 같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이 벡터를 잡아준다면은 속도 벡터가 위치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변화하니까 각속도 벡터도 위치에 따라서 계속 변화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불편하죠. 왜냐하면 안 그래도 변화하는 벡터가 이렇게 있는데 속도 벡터가 있는데 각속도 벡터 또한 변화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기술을 하는 거는 썩 좋은 방법은 아니고 가능하면 변화하지 않는 어떤 벡터로 기술해 주는 게 편하죠.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하냐 하면은 우리가 그 회전하는 것에 대해 회전하는 방향을 갖다가 우리가 오른손으로 회전하는 방향을 거머 쥐었을 때 그러니까 오른손이 있으면 오른손이 이제 엄지손가락이 있죠. 엄지손가락이 있고 나머지 이제 네 손가락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요 네 손가락을 가지고서 회전하는 방향을 감아 쥐어요. 오른손에 네 손가락으로 회전하는 방향을 감아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가르치는 방향이 바로 각속도 벡터의 방향이다 이렇게 정하는 거죠. 이 세상은 오른손잡이가 많은 세상이라서 오른손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회전을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요 네 손가락으로 거머 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의 방향은 바로 이 방향이 되죠. 바로 이 수직선 방향이 바로 이 엄지손가락의 방향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각속도 벡터의 방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평면에서 회전하는 하는 속도 벡터는 계속 변화하지만은 각속도 벡터는 변하지 않는 일정한 그 비율로 회전한다면은 이 각속도 벡터는 일정한 상수 벡터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이 속도 벡터는 도대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느냐? 그 일정한 각속도 벡터 곱하기 r 벡터인데, 그럼 도대체 r 벡터는 뭐냐? r 벡터는 요 수직선, 요 회전하는 평면의 수직한 그 직선에 따라서 아무데나 원점을 잡아주면 돼요. 원점을 잡아주고 이 원점으로부터 그 어느 순간 회전하는 물체가 있는 곳까지 위치 벡터를 이렇게 잡아요. 그게 바로 이제 r 벡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잡았을 때 이 속도 벡터는 요 r 벡터와 오메가 벡터를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바로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써보면은 v 벡터는 오메가 벡터 곱하기 r 벡터인데, 지금 위치에 따라서 예를 들어 여기 위치는 어떻게 되죠? r 벡터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회전함에 따라서 이 속도 벡터와 r 벡터는 계속 변해요. 거기다 오메가까지 변하면 정신없겠죠. 그러니까 오메가는 변하지 않는 고정된 벡터로 해주면은 우리가 이 속도 벡터와 각속도 벡터 사이에 이와 같은 관계를 정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봅시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걸 계산해 보면은 이 오메가 벡터와 r 벡터의 벡터 곱의 크기는 어떻게 돼요? 일단 크기만 보면은 크기는 오메가의 크기 곱하기 r의 크기 곱하기 오메가 벡터와 r 벡터 사이의 사이각의 사인이죠. 그러니까 오메가 벡터는 이렇게 이제 수직선이고 r 벡터는 이렇게 되니까 둘 사이의 사이각은 바로 요거죠. 세타죠. 그죠? 그러니까 오메가 곱하기 r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r 사인 세타는 뭐냐? 바로 r 곱하기 사인 세타니까 바로 요 평면상에서 요거리 요것이 바로 r 사인 세타죠. 요것이 바로 r 사인 세타예요. 거기다가 요 오메가 벡터 요것의 크기를 곱하면은 바로 뭐가 된다? v 벡터가 된다 하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v 벡터가 요 오메가 벡터 곱하기 r 벡터의 방향을 만족하느냐? 그걸 봐야죠. 그러면은 오메가 벡터가 이렇게 되고 r 벡터가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오메가 벡터 쪽에서 r 벡터 쪽으로 오르는 나사를 돌리면은 나사가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오메가 벡터가 r 벡터가 만드는 평면의 수직한 방향으로 v 벡터가 결정된다. 즉 오메가 벡터와 r 벡터가 만드는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한 방향으로 v 벡터가 결정이 되는데, 바로 그건 뭐냐 하면은 요점에서의 그 v 벡터의 방향은 바로 요 원의 접선 방향으로 그러면서 바로 요 면의 수직한 방향, 다시 말해서 요것이 하나의 면이라 그러면은 그 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죠? 오메가 벡터에서 r 벡터로 오른 나사를 돌렸으니까 오른 나사는 진행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면을 뚫고 들어가는 벡터가 되는데, 바로 그 벡터가 바로 뭐냐 하면 요원의 접선 방향으로 향하는 그 속도 벡터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각속도가 보통 스칼라로 물리학 및 실험에서 스칼라로 쓰죠. 거기서는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벡터화 시킬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벡터화 시키느냐? 이 회전하는 방향에 대해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거머쥐었을 때 엄지손가락이 향하는 방향을 바로 각속도
벡터의 방향으로 잡게 되면은 그러면 이제 요 회전할 때 그 접선 속도 벡터와 각속도 벡터 사이에는 이와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각속도 벡터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함으로써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이 회전 운동에서의 그 접선 속도 벡터와 이 각속도 벡터를 갖다 이와 같이 연관 지어주는 그런 식을 갖다 우리가 이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이죠.